3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 밑줄 친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선택지를 보면은 기억과 달리 니은과 디귿은, 니은과 달리 기억과 디귿은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일단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보면서 크게 르네상스 그리고 세잔 그리고 이제 피카소와 브라크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래야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며 여기까지 읽었을 때 고정된 시점 이런 정도가 핵심적인 어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택했다. 그래서 원근법, 고정된 시점, 원근법 이런 정도.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점이 있겠죠. 따라서 르네상스가 있고 그리고 1907년 여기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이런 정도로 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간 니은 부분의 세잔은 어떻게 어디쯤 놓고 어떤 관계로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답을 하는 결정적 고리가 되겠죠. 자, 니은 부분을 보면은 니은 바로 앞부분부터 두 화가는 모두 세잔의 작업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은 세잔이라고 한다면은 영향을 받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세잔을 놓을 만하겠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양방향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 한쪽 방향으로 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와 달라진 세잔 그리고 달라진 것 여기에 토대해서 그 뒤 영향을 받은 피카소와 브라크 이런 관계로 정리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선택지가 보면은 기억과 달리 니은과 디귿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이건 앞부분에서 읽었었던 고정된 시점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시점, 원근법 그리고 그것과 달리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러한 것이 세잔에서 비롯되어서 피카소, 브라크로 이어진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설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밑줄 친 부분, 그래서 맨 앞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를 알기 위해서 앞부분 정도는 대략 감을 잡기 위해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하 조금 더 내려가면은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라는 어구가 나오죠. 이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그럼 기존은 뭐였고 그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달라진 양상이죠. 그래서 앞, 뒤, 전후에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까 하는 것을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적 좀 한 중간 정도 약간 긴 이런 정도의 분량인데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고도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2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는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 그러니까 그 질문에 쓰인 문구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쓰인 문구를 정확하게 정돈해 주는 게 필요한데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맨 끝쪽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의 이유가 뭔가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자의 견해. 자, 그러면은 맨 밑에 밑줄 친 부분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 뒤쪽에 대체로 이러하다 바로 전술 지시어가 노출되어 있죠.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시라는 내용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품사로 볼 때 어때요? 이것이 관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명사로 그리고 부사 그리고 형용사
품사면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이러하다. 자, 그러니까 밑줄 친 것보다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유, 여기 해당될 것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앞부분의 내용, 이것이 분량이 뭐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에 쓰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번,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자, 노력, 여기 초점을 두고. 두 번째,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3번,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감독자의 교체. 네 번째,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자, 나를 기준으로 아래의 세력과 그리고 위의 세력 이런 걸 견주어 볼 때 아래가 강하다는 것은 내 휘하, 그러니까 나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라는 것은 내가 상부에 내 힘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치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에서 핵심적인 어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1번은 노력, 2번은 자신의 과오, 그리고 3번은 감독자의 교체, 4번은 세력. 이 정도로다가 표시해 둔 상태에서 질문 정리 들어갑니다.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보다는 좀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여기부터 이제 그 열거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 나오겠죠.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금 선택지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죠. 직책은 하찮은데 재주가 넘친다. 이럴 경우 간악하게 된다. 다음,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이 아는 것이 많다는 것도 선택지에 있지 않았던 부분이죠. 다음,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그럼 노력이라는 건 1번 선택지에 있었어요.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그래서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신속, 빨리 얻는다. 용어까지 그대로 일치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된다는 점이 3번 선택지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바로 연결할 수 있겠고. 다음,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정도에서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건 선택지 없었던 내용이죠.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이건 나와 있었던 내용. 그래서 4번 이것과 연결할 수 있겠고, 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이것도 없었던 내용이죠. 뒤에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 바로 이 부분이 2번 선택지와 관련되는 이런 구절이 되겠죠. 자, 2번 선택지 다시 한번 보면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자기 걸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자, 근데 본문 안에 쓰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둘은 꺼리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잘못을 범한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같이 죄를 범했는데 근데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밝히지 않으면 이라고 됐죠. 근데 2번은 자신은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여기서 서로 감춘다라고 했던 것과 맞지 않는 이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본문의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3번. 이것도 뭐 분량이 조금 중간 정도 분량 정도 되는데,
선택지를 언뜻 보아도 무스로 시작되는 두 개 선택지와 갈퀴발 도마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용문 맨 앞부분부터 무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따라서 바로 갈퀴발 도마뱀은 어디쯤 나오는가? 그래서 쭉 중간쯤 못 미쳐서 갈퀴발 도마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 읽어볼 일입니다. 그러면 선택지 먼저 보면 1번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 생존을 위한 선택. 2번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 다음 갈퀴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네 번째, 갈퀴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스와 갈퀴도마뱀을 본문 안에서 일단 그 핵심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표시를 했고,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을 대략 읽어봤는데, 그래서 무스하고 갈퀴도마뱀 이 둘이 어떤 관계로 설명될까? 이걸 보여주는 것 중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그 갈퀴도마뱀 바로 앞쪽에 접속어 한 편이죠. 한 편. 이거는 전환 기능을 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참고로 해볼 것이 무스라는 부분은 그냥 별 표시 없이 바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 뒤에 이어지는 갈퀴도마뱀은 바로 대조 보조사가 쓰이죠. 자,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차이점 이게 다뤄질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첫 번째 문장 무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끄트머리를 보면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편 뒤에 갈퀴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둘 다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뭔가 차이점을 얘기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서술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어에는 전환 기능의 접속어 여기 쓰였기 때문에, 전환이 뭐였습니까? 역접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역접은 동일한 서술 대상, 그러면서 그 가치 판단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이것을 역접이라고 한다면, 전환은 서술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앞에 있는 서술 대상과 뒤에 있는 서술 대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전환. 그래서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러나와 그런데를 거의 같은 경우에 뒤섞어 쓰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접속어를 넣어서 앞뒤를 읽어보고 자연스러운지 이렇게 느껴서 판단하는 것은 하수의 방법이고,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점을 묻는 이런 지점이 가장 난이도 높은 양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드릴 때도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점을 질문한 이런 사례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여기에는 없었고, 과거에는 지방직도 각 지역에 나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기도 지방직,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서울시만큼은 아니었고요. 근데 경기도 9급 그리고 서울시 9급, 그래서 9급에서는 좀 비교적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두 곳에서는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점을 정확히 꼬집어서 질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급은 그 정도까지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는 국가직에서도 그 정도를 출제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미 다른 직종에서 이렇게 출제한 바가 있으니까 국가직에서도 다룰 만도 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무스,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무스의 위는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소와 같은 되새김질하는 이런
동물들의 그 기본 특성이죠. 나뭇잎이나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그래서 소화하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지대에 사는 갈퀴 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러니까 무수의 경우는 소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것이 소화를 위해서라면, 갈퀴 도마뱀의 경우에는 이 사막지대에 살기 때문에 나와서 많이 돌아다니거나 하면은 에너지 손실도 많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체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으로 따뜻한 모래로부터 기운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전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대주보조사가 쓰인 이유,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똑같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다른 거죠. 무수는 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갈퀴 도마뱀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위해서. 그 정도. 그러면은 선택 다시 가서 보면은 무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소화를 시키려면 꼼짝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생존을 위한, 이런 부분이 바로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느낌이 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는 삼각형 정도 표시하고 섣불리 OX 판단하지 말고 일단 밀어주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무수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 틀린 내용이 나오죠. 앞에 보면은 나뭇잎, 풀줄기, 잡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먹는다는 점이 소개되어 있기는 해도 소화를 위해서 가려 먹는다 이런 얘기는 언급된 바가 없죠. 소화를 위해서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소화와 연결된 부분이고, 자, 그런 점에서 2번은 일단 틀리지 않은가 하는 방향에서 잠정적인 답으로 잡고, 그런 정도에서 나머지는 검증 차원에서 가볍게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로 답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34번, 다음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 이것도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죠. 1번, 줄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높다.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두 번째,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응집력이 강한 집단. 3번,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우미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자, 여기는 선택지에 보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다, 이걸 축으로 해서 앞뒷부분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우미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뒤에 개인의 신념. 자, 그러니까 결속력보다 신념, 결속력을 부정하고 신념을 긍정하는, 이게 대비의 축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튜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스튜어디스. 자, 이런 정도에서 본문 내용 점검 들어갑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나왔으니까 바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 바로 둘째 표시이죠.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행의 둘째. 자, 그래서 첫째,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둘째,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첫째, 둘째는 모두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리고 또 집단의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자, 그러면서 그 정도에 기대서 쭉 나머지 읽어보고, 자, 단락 바뀐 부분, 단락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기본이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둘째 단락은 강도, 동조의 강도. 자, 그러면은 지금 선택지에 확률이 높다 뭐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들에는 강도의 측면, 이것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둘째 단락을 좀 꼼꼼히 읽어야 할 것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자,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 내용이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항버스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스튜어디 차림의 여성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것 이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구성원 수가 많다 이거 관련되는 것 1번이죠.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뭐 한두 명이 서 있으면 그 뒤에 따라가서 줄 서는 이게 조금 머뭇거려질 수도 있지만 10명 이상이 쭉 줄을 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따라가 서게 되는 이런 현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원의 수, 이것이 강도를 높인다. 다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이 부분도 아까 첫 번째를 읽어봤던 정보가 부족한 것, 이것과 조금 관련이 되죠. 정보의 문제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4번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권위, 지위. 왜냐하면 그 항공사 직원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 번째 선택지와 또 연결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 두 번째 선택지 응집력이 강한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3번의 경우는 오히려 앞에 결속력, 이걸 부정할 것이 아니라 결속력이 강할 때 그것이 동조의 강도를 높인다 하는 점에서 이걸 부정하고 신형을 선택한 이거는 방향을 거꾸로 잘못 서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채점을 잡아내고 다음 35번 넘어가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되니까 역시 선택지 먼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사적인 글쓰기 출연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적 글쓰기, 작가와 독자의 직접 소통.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그 문학론에서 장르 이론, 요즘에는 뭐 장르 이론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학의 4대 장르,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들 때 작가와 독자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오직 수필만이 직접 전달의 문학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 전달의 문학이죠. 문학에서 직접 전달, 간접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허구적 대리인의 매개를 통하는가 이것의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수필의 경우만이 수필은 허구적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작가가 곧 서술자로 나타난다. 그런 시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그 작가는 남성인데 작품 속에는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어떤 정서적인 이런 분위기를 표현한다든가, 소설이 허구적 대리인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 소설가라는 직업이 아니라 작중 인물들은 다양한 그 사건에 어울리는 적합한 그런 직업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 소설, 희곡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필만이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서술한다. 자, 다음 두 번째 선택지,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했다. 세 번째,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연했다. 네 번째, 희곡 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했다. 보통 우리가 그 문학사에서는 이 소설과 같은 이런 산문 장르 등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계급의 문제. 그러니까 지배계급만의 문학이나 예술이 지배계급만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클래식이죠. 그런 시대에 문학은 운문이었던 거죠. 운문. 그리고 이 글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여러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이런 양상,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것에서 바로 기층 민중 계급이 사회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여건이 됐을 때 비로소 일상인들의 언어, 그것이 곧 문학이 될 수 있다,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계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문학사에서는 주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그런 글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의 출연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이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적 생활.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대략 이 정도로 소설에 가는데 단락 바꿔진 부분 보겠습니다. 이전의 지배적인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이 낭독의 문제, 선택지 있었죠. 4번 선택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낭독 다음,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중 개념의 붕괴. 그 다음 또 단락 바뀌는 부분 또 건너가서 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즉각적인 반응 얻을 수 없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뭐 장르의 기본 이론으로도 언급했었지만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독자와의 직접 소통 이런 부분이 정확히 부정되는 이런 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번이 틀린 것 아닌가라는 방향에서 기본 맥을 잡고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2, 3번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라는 것과 어울릴 수 있을까? 또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 요거 관련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단락의 앞부분 정도만 이렇게 쭉 읽어본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단락 읽었을 때도 사적인 글쓰기,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죠. 사적이다. 그죠? 그랬을 때 이번에 나오는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점을 느껴볼 수 있고 그것이 첫 번째 단락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관련이 깊다 여기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뭐 사적 공간 뭐 등등 이런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정도에서 이미 그 일본에 좀 틀린 것 같은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증 차원에서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맥만 잡더라도 꼼꼼하게 읽어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찾지 않아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입니다. 네, 뭐 2개 선택지 이상이 좀 어렴풋하게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차이점을 갈라내기 위해서는 본문 안의 내용을 아주 꼼꼼하고 완벽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죠. 다음 36번 넘어갑니다. 자, 1번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는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거는 그 본문 읽기도 전에 뭐 프레온, 메탄 뭐 익숙한 것들이고 근데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 조금 맥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굳이 따져본다면은 1번 선택지에서는 직접적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혹시 간접적이라고 서술했을까? 뭐 이런 정도는 확인해 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자연적인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 여기는 좀 단정적으로 모두 방출 이렇게 썼는데, 근데 온실 효과라는 용어를 앞에 썼어요. 그럼 아무래도 온실 효과라고 하면 온실처럼 지붕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그 용어인데, 그것과 방출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모두 방출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죠. 다만 좀 더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연적인 온실 효과,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볼 만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산화탄소, 이것도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라고 한다면은 공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온난화 방지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은 역시 반대 방향, 거꾸로 서술했다라고 잡아볼 수 있죠. 다음 4번,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처럼 온실 효과를 나타내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수증기,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해서 수증기는 그 영향이 적다. 그 정도 읽어보고 본문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 효과가 처음부터 자연의 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자연의 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온실 효과는 지구 환경을 생태계 적합하도록 해주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 평균 3, 4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실 효과는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바로 자연적인 온실 효과였습니다. 자연적인 온실 효과. 그래서 이 자연적인 온실 효과를 다룬 2번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것인데,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2번은 명확히 틀린 것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첫 단락의 끝부분. 자, 그런데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의 그 정도를 뛰어넘는, 너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자, 둘째 단락.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50에서 200년이나 체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년에서 200년이나 체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길다. 기간이 길다. 이런 맥락에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 지어볼 만한 부분 3번 선택지,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리고 뒤에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그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더 너무 많아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50년에서 200년이라는 건 기간이 길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번도 역시 거꾸로 서술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2, 3번 지우고, 그리고 나면 지금 바로 확인했던 것이 그 아산화질소인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둘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 이산화탄소 외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이게 나옵니다. 바로 이때 그 1번 선택지,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썼어요?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 효과 영향을 주는 기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한 1번이 틀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4번, 수증기, 이것도 온실 효과를 나타내지만 영향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둘째 단락 두 번째 문장이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4개에 대해서 똑같이 온실 효과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수증기는 다른가.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갈 때 수증기를 이야기한,
그러니까 바로 뒤에 그 프레온을 얘기했고 프레온 다음 문장에서 아산화질소 메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수증기를 얘기한 지점 찾아가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4번이 맞는 것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다음 37번 넘어가면은 여기는 좀 그 7급 문제답게 좀 어렵게 소술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 요트의 그 진행 원리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 발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인데 중간중간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그 약해요. 그런 이유가 이것이 이 한 편의 글만으로 완성된 글이 아니라 시리즈로 쭉 이어서 설명되는 그런 글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글에서는 앞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용어가 충분히 또 설명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글 안에서는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압이나 양력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좀 더 풍압 같은 경우에 양력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충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풍압 같은 경우는 쉬운 용어라서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설명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점이 있고 이 풍상측, 풍하측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자세한 설명 처음 이 부분을 읽는다는 걸 전제한다면 좀 보충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용골하고 센터보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킬이 용골인데 이런 것들이 횡류 방지 장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런 부분이 처음 읽는 독자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9급에서는 이런 정도의 글이 이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배 모양을 어떻게 그려야 되려나?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요? 옆으로 그리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좀 되겠군요. 킬이라고 하는 것은 용골이라고 하는 건데 배에서 용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 건물로 이야기하면은 기둥이 있고 앞쪽과 뒤쪽 사이를 가로질러서 대들보가 올라가죠. 대들보 위에 동자마루를 올리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 건물 지붕 방향으로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그 나무, 버팀목이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용마루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용마루로부터 이제 석가래를 양쪽으로 벌리고 그 위에 지붕을 기와나 이런 것들을 얹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꼭대기에 용마루가 있는 것처럼 배에는 제일 아랫부분 가운데 부분 밑을 지나서 저 뒤까지 여기에 좀 아주 튼튼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나무로 배를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굵은 이런 나무를 튼튼하게 이 밑에 받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용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그 암초에 부딪히거나 하더라도 배가 깨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앞부분까지도 이렇게 삐쭉 올라와서 선착장이나 이럴 때 이렇게 정박을 할 때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도 배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물살이 옆에서 그 조류가 흐를 때 아니면 위에서 바람이 흐를 때 그때 배가 밀리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미는 힘이 작용할 때 배 밑에 이렇게 툭 내려온 부분이 아무래도 물살의 저항을 크게 하니까 옆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그 킬이고 센터보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배에는 없지만 요트에만 있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
센터보드 박스가 있어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물체를 밑으로 내릴 수가 있게 돼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항해할 때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배 중간 부분에서. 그럼 이거 역시 용골보다 크게 옆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특히나 이제 그 요트는 그 돛에 의해서 바람을 받기 때문에 이 돛이 바람을 받으면은 그만큼 배가 한쪽으로 바람 받는 쪽으로 쏠릴 그런 위험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트 관련되는 그 사진이라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한쪽에 앉아 있는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바람을 받아서 저쪽으로다가 기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사람들이 몰려서 무게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그것처럼 이 센터보드가 물속에서는 물의 저항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용어 설명에 좀 보안 장치로 쓰이고 있고,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를테면은 그냥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돛배 그러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돛이 바람을 받고 그 힘으로 배가 나아가는, 이것은 돛배와 요트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단락, 요트의 추진력은 돛이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는 풍하 범주와 양력이 주가 되는 풍상 범주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때 풍압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 풍하 범주,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돛배의 기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트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가 있을 때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경우, 근데 이 바람을 받고서도 요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요트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둘째 단락 볼게요. 배는 바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그 맞바람이 있죠. 이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뱃사람들이 쓰는 용어, 뭐 한이바람처럼 그런 용어로 남풍을 이르는 거죠. 맞바람에 개는 감추듯이라는 속담에 나오듯이 그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맞바람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것에서 마주 불어오는 방향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럼 배가 뒤로 밀리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요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돛배와 요트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 다시 보겠습니다.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해답은 삼각형 모양의 지브 세일에 숨어 있다. 바람에 평행하게 맞춘 돛이 수직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면 앞뒤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진다.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건 돛이니까 돛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에 자, 삼각형 모양, 자, 이렇게 돛 모양을 그렸을 때 그러면은 그 바람을 받았을 때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만큼 받아서 이렇게 휘듯이 이게 볼록하게 나오겠죠. 근데 삼각형 모양이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블룩 나온 이런 모양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돛에서 뒤에서 바람이 분다면 저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실력이 딸려서, 자, 어쨌든 이렇게 부풀어 오른 이런 양상.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양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부풀어 오르면 앞뒤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진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올랐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비행기의 날개의 원리. 우리가 비행기 날개를 설명할 때
비행기 날개를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자, 그랬을 때 바람이 어때요? 똑같은 양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이런 지점을 만나면 이렇게 이 지점을 통과하는 바람과 이 지점을 통과하는 바람. 그러니까 길이를 재보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을 날개를 통과한 뒤에 여기는 어때요? 같이 만나서 뒤로 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보다 빠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빠르게 공기가 흐르는 만큼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날개가 위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것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죠. 이것을 양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돛에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이런 형태에서 지금 이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받는 앞쪽은 이 비행기 날개의 아래 부분처럼 이런 짧은 이런 거리를 공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 불룩해진 뒷부분 여기는 바람이 그만큼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돛의 방향을 움직여야 되겠죠. 돛의 방향을 움직이면, 그래서 이 고정된 틀에서 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에서 그 불룩해지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앞쪽으로다가 불룩해지고 뒤쪽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군요. 자, 한쪽 방향부터 먼저 그립시다. 기본적으로 양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양력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을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면서 지그재그로 항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안 돼 있겠는데, 참고로 우리가 요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노고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배하고 바람이 45도 각도에서 불어올 때, 45도 각도로 불어올 때, 이때는 바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고정된 모습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바람을 한쪽에서 불지만, 두 개를 따로 그릴까요? 자, 바람은 이렇게 분다. 그랬을 때 한 번은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 돛을 이렇게 해서 바람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더 기울여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불룩하게 이렇게 되도록, 바람을 받아서 이쪽으로 불룩해지도록, 그래서 이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이 더 불룩하고 길고 압력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힘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곳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것을 배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방향으로 왔을 때는 또 이렇게 돛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쪽에 흐르는 바람보다 이쪽에 흐르는 바람이 더 긴 거리를 움직이게,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고 힘을 이쪽으로 받을 수 있게, 이것을 왼쪽으로 가게 오른쪽으로 가게 이걸 좌우하면서 가는 거죠. 그 중간 지점에, 이걸 틀어가는 지점에 한번 그 바람을
그 양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45도 각도로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야 다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고존을 피해서 도체 방향을 바꾸면서 배가 지그재그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전진하는 이런 원리가 요트의 추진력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간단치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인 문제풀이와 똑같이 선택지 먼저 봐야 되겠고요. 선택지 보면은 1번, 딩기는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순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일반적인 돛배를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뒤에서 오는 바람을 받아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횡류력이라는 건 뭐예요? 횡류력. 이거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돛이 힘을 받을 때는 여기 그 본문 안에 쓰인 것을 보면은 사변형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방향과 횡류력, 배 옆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의 총합력, 이 가운데 45도 방향,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횡류력, 전진력, 그리고 총합력. 이것은 본문안에 설명되는 그런 내용인데, 순풍이 불어올 때는 횡류력, 이곳으로 배가 항해한다라는 건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은 선택지 내용이 쉬워지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아주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또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지만 선택지에 쓰인 용어가 좀 극단적으로 아주 엉뚱한 내용을 담으면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조절해 준 이런 짜임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횡류력이라고 하는 건 배의 방향하고 볼 때 이 방향이라는 건 그것만 점검해 두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선택지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그 용골 그리고 이제 센터보드가 그 배가 기울 때 물 밑에서는 쉽게 휩쓸리지 않게 막아주는 물의 저항으로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역할. 그다음 3번 풍하범주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며 일반적인 그 돛배와 같은 원리.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그래서 그 양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아주 어려운 지점이지만 양력 자체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추진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안에 서술된 내용의 기본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때 그 내용은 어려운 것,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읽어서 선택지가 다룬 지점, 해당된 구절만 표시하고 그것으로 정리해서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한다는 방법적인 것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렇게 지금 이 횡류력처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논리상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틀린 것이 분명히 보이는 이런 지점을 담아줌으로써 지문은 어렵고 선택지를 쉽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했다. 이것이 이 문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이어지는 건 38번 이탈리아 지역에도 폴리스가 있었다. 강성한 폴리스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일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는 모든 폴리스를 아우르는 통일된 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폴리스들은 문화와 종교가 서로 달라 상호 간의 독려의식이 생기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본문을 읽기 전에 1, 2, 3, 4, 4개를 잘 견줘보면은 2, 3번이 서로 관련이 깊다. 이걸 볼 수 있죠. 강성한 폴리스가 제국으로 성장한다. 통일된 정부가 있다. 그 제국으로 성장했다면 바로 여러 폴리스를 아우르는 통일정부, 이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 3번이 서로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이탈리아 지역에도 폴리스가 있었다. 4번 문화 종교가 서로 달라 동류의식이 생기지 않았다.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단락 고대 그리스는 지금 선택지에서 1번 이탈리아 지역의 도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탈리아 지역의 도. 그러니까 본문 안에 그리스를 기본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뒤에 이탈리아 부분이 나오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겠죠.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폴리스는 그 중심지에 도시가 있고 주변에 식량을 공급해주는 들판이 있는 작은 자치공화국의 형태였다. 여기까지는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폴리스들은 공통의 언어, 문화, 종교를 바탕으로 서로 동류의식을 가졌지만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 바로 이 부분이 선택지에 있었던 부분임을 알 수 있죠. 4번 문화와 종교가 서로 달라서 근데 여기는 언어, 문화, 종교를 바탕으로 서로 동류의식을 가졌지만 그래서 뒷부분에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 동시에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3번 통일된 정부가 있었다. 이 부분이 틀리는. 그래서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 두 개가 동시에 확인된 거죠. 강성한 폴리스였던 아테네에는 중앙의 신전과 등등등 해서 지금 이 선택지 읽었을 때 폴리스 자체 내의 어떤 특징 이런 것을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었죠. 선택지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 부분은 빠르게 건너뛰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구의 일부만이 시민이었으며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들도 매우 많았고 여자들도 정치적 권리가 없었다. 다음 둘째 단락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는 이처럼 적은 인구의 작은 도시국가였기에 가능하였다. 그 다음 문장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전역 이탈리아 남부와 시실리 지중해의 다른 해안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들은 통일된 정부를 두려워하거나 제국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바로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죠. 바로 둘째 단락의 시작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 가서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전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이 시실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와 같이 그런 어떤 그 영화들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1번 선택지 이탈리아 지역의 도란 부분이 확인된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통일된 정부를 두려워하거나 제국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2번이 부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정도에서 1번을 답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 윗글과 다음 글을 바탕으로 아테네의 정치 체제를 추론한. 그래서 짧으니까 바로 본문부터 읽어도 좋겠습니다. 국가의 지리적 영역이 널리 확장되고 인구도 크게 늘게 되면 모든 유권자가 한데 모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이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이 규모가 커지면 대의원들이 국정의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고 등등등. 1번 아테네는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투표권을 가졌겠군. 이거는 요 지문이 아니라 앞서 읽어본 지문 안에 바로 소수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도 권리가 없었고 노예들도 권리가 없고 인구의 일부만이 시민이었다. 이런 부분에 어긋나죠. 두 번째,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았겠군. 이게 맞는 거죠. 왜 맞을까요? 바로 규모가 커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형태만 유지를 했을 뿐 큰 제국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2번이 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테네는 시민의 대의원들이 아고라에 모두 모여. 아고라에 모두 모여 이건 맞지만
대의원들이 모이는 게 아니죠. 시민 모두가 모이는 거지. 대의원은 지금 인용된 지문에서 뭐예요? 인구가 많아졌을 때 대표를 선출한 게 대의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긋나는 것이고, 네 번째, 지도자를 시민이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맨 끝에 아니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정치. 다음 40번 필자의 견해.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네 번째,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의 관계, 이것으로 선택지 4개가 이어졌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고 언어 일반론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라 할 수 있겠고, 직독직해로 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 전제. 그러면서 3번 답지가 바로 확인된 것이고요. 둘째 단락.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자, 말과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읽어보면 그 하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 아니면 A 이렇게 표시하고, 한 문장 건너뛰면 다른 하나는 여기 나오죠. 거기다가 뭐 2 아니면 B, 그래서 A, B, 1, 2를 견줄 수 있도록 단락 바꿔서 이 두 가지 생각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다음 단락 시작하는 어구는 앞 단락을 요약 정리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생각.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에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건 틀렸다, 뒤에 것이 옳다. 그럼 앞에 거 읽어볼까요? 둘째 단락 가서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춰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쌍둥이, 꼭 같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하나,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릇이다. 자, 생각이 큰 그릇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그릇이 말, 생각과 말.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다. 뭐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이것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 이거는 특히 대략 짐작으로도 알 수 있지만 마지막 문장 인용문 맨 끝에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을 통해서 수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것은 앞에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맥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점들이 아주 분명하게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지문이 기니까 역시 여기도 선택지 먼저 볼까요? 1번,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세 번째,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해 코가 길어졌다. 네 번째,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4번은 본문 안 읽어도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코끼리 그리고 쥐. 이빨을 준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 라고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인가 라고 물으면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 라 답하리라. 다시 이빨로 먹이를 씹어 먹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이빨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빠르게 스쳐 지나도 좋습니다. 다음 이어서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굽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이미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든 것이다.
다리가 기니까 몸통이 높고, 그래서 목을 길게 해서 땅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목을 길게 하고 부리도 길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질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답할 것이다 라는 방식, 이것으로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질문을 독해할 때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 인용된 내용, 세부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인용된 범위 전체를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고, 그 인용된 부분을 매개로 해서 앞뒤 이어지는 필자의 생각, 여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 양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냥 대충 읽어가면서 같은 범주로 묶어주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뜰악에서 굶어 죽었겠지요 라 답하리라 라고 한 부분, 그 뒤에 내가 크게 웃으며 여기서부터 바로 나의 생각,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먼저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앞에 지나온 내용은 빠르게 스쳐 지나갈 부분이지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죠. 다음 이어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등등등에 해당한다.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가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쉽게 하려 한 것일진데, 이제 저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리려 한다면 어금니가 먼저 닿을 터이니 이른바 먹이를 씹는데 도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 라 말하리라. 자, 지금 내가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들의 반론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이걸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필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논리적이지 못했다,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를 보고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눈에 뜨이는 일부의 예만 보고 그 특징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자, 여기는 바로 필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게 체크하고 봐야 될 부분이죠.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하면 천하의 적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잃은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것이 각자무치라는 한자성어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뿔을 가진 자는 이빨이 없다. 자, 1번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을 한 번에 내리쳐 죽이는 코끼리도 쥐를 만나면 어찌할 바 모른다라고 했죠.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해서 코가 길어졌다. 이것도 코끼리를 설명한 부분에 어긋나고, 또 네 번째,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이거는 본문 읽기도 전부터 맥이 좀 어색한 궤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1번, 3번을 지우면서 2번을 답하고, 또 2번이 확실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필자의 생각이 표시가 됐던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답을 확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42번. 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 적절치 않은 것. 선택지 먼저 볼까요?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군. 좋다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로 표현되겠군. 신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자, 그래서 지금 그 맨 앞에 출발은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그래서 지금 선택지 빅브라더가 나왔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어디 나오나 찾아보면 끝부분에 언급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이건 쉽게 체크가 될 수 있겠고, 자 다시 앞부분부터 보면은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말을 없앤다라는데 큰 전제가 있어요. 동의어뿐 아니라 반의어도, 그러면서 예를 들어갑니다. 좋다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는 훌륭하다느니 멋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더 좋다. 자, 그럼 지금 인용한 부분에서 그 서술의 맥락에 어긋나는 나쁘다를 지우고 또 훌륭하다, 멋있다를 지우고, 그리고 나머지 좋다, 그리고 안 좋다. 자, 굿의 ungood, 그리고 더블 플러스 굿. 그러면 모두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 굿, 이걸 기본 재료로 해서 뭔가를 덧붙이는 것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대말도 ungood. 근데 좋다라는 방향에서 정도를 더 강조하려고 해도 뭐 플러스 굿 아니면 더블 플러스 굿,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바로 3번 선택지가 보면 좋다의 반의어는 unbad로 표현되어야 되겠군. 전혀 다른 어근을 활용하죠. 이미 선택된 good 이걸 활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bad 전혀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근 자체를 늘려가는 것으로 말의 수를 줄이는 것과는 관련되지 않지요. 그래서 내용이 좀 생소할 만한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었던 것일 뿐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다고 하기는 부족하죠. 다음 43번 43번까지만 풀고 끊어가도록 합시다. 지문이 역시 조금 긴 편이니까 선택지 먼저 봅시다. 1번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그래서 상반된 시각의 학설 체크해주고, 두 번째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 핵심 부분들이 확 정립됐다.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 이론 핵심 정립. 세 번째, 이 시기의 패러다임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서 완전해진다. 자, 패러다임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죠. 네 번째, 예측된 결과만을 조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패러다임은, 자, 본문 안에 첫 번째 달라, 하나의 패러다임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그 정도. 둘째 단락, 이처럼 과학자들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쿠는 정상과학이라고 부른다. 정상과학,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 다음 단락 바꿔서, 그러나 정상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정상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아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셋째 단락 마지막 문장,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자,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세계관의 통일이지 해석이 끝난 건 아니다. 다음 단락 바꿔서, 그렇다면 정상과학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 이건 질문만 던졌으니까 그 다음 문장까지는 확인해 줘야죠.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락, 쿠는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것을 잡아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방금 대략 읽어본 것 중에서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한 것이며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맨 앞에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둘째 단락, 그걸 토대로 정상과학이란 말을 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가서
세 번째 단락 뒷부분에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니다. 이런 정도. 이게 가장 기본 뼈대가 되겠죠. 자, 1번.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이거는 아니죠. 상반된 시각 그러면은 혼란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서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것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 안에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둘째 단락 마지막 문장인데요. 거기에는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현상을 일치시켜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읽지 않아도 크게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쭉 맥을 잡으면 그것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그 제시된 방향성 안에서의 다양성이지 방향 자체를 뒤엉키게 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다양성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1번을 판단할 수 있고 2번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었다.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그걸 기반에 두고 다음 세 번째,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자, 대략 방향은 맞긴 한데 뒤에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런 정도에서 완벽하게 다 읽는 것보다는 패러다임이라는 처음에 제시된 단어를 정확히 정돈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본문을 읽어주면 대략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좀 긴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락 짚고 나머지는 끊었다가 뭐 시간을 좀 줄여도 좋을 부분은 건너뛰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갑니다.